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설계 세 번째 편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평면을 그리려면 우선 평면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특징과 최소 크기 또는 적정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평면을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구성 요소, 즉 안방, 주방, 화장실 등의 크기를 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평면을 만드는 방법과 전체 평면의 크기를 정해놓고 내부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인 각각의 구성 요소의 크기를 정하고 이를 조립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 요소의 크기는 벽체 두께를 고려한 크기입니다. 즉, 도면상에서 모든 치수는 벽체의 중심선이 기준이므로 벽체의 두께가 각 요소의 크기에 포함됩니다. 설명에 사용하는 그림에서 따로 벽체는 그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 후 실제 크기는 그림에서 보여주는 크기보다 20cm 정도 폭과 길이가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주택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도 크게 차지하는 편이고 잠자는 방이니 꼭 있어야 합니다. 안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대의 크기입니다. 침대의 길이는 2m입니다. 폭은 싱글, 더블, 퀸, 킹 등 침대의 사이즈로 결정됩니다. 보통 퀸 사이즈 침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의 폭은 150cm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안방의 경우에는 침대를 놓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침대 옆에 협탁을 놓는다든지 화장대 같은 작은 가구를 놓을 공간, 수납 공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그림과 같이 최소 3.5m 곱하기 3.5m 크기를 안방의 최소 크기로 봅니다. 면적으로는 12.2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원룸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작은 방도 필수입니다. 작은 방은 보통 자녀가 쓰거나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작은 방의 경우에도 최소 더블 침대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해야 합니다. 더블 침대는 폭이 140cm입니다. 방문이 열릴 공간과 침대 주변으로 약간의 공간을 주려면 3m 곱하기 3m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작게 만들면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좁다는 느낌이 들고 답답합니다. 면적으로 9제곱미터입니다. 그림으로 볼 때 여유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실제 이 정도 크기의 방에 더블 침대를 놓으면 방이 꽉 차 보입니다. 실제 방에 침대를 놓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도 방의 크기는 이 정도는 되어야 들어갔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식탁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너무 좁게 만들면 생활 전반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주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식탁입니다. 이것도 원룸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4인 식탁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인 식탁이 들어가고 4m 정도의 싱크대, 냉장고 등이 들어가려면 4m 곱하기 3.5m 공간이 최소입니다. 식탁 주변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면적으로는 1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과 신발장이 들어갈 공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신발장의 깊이는 50cm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 폭은 70cm인데 현관의 경우 통상 2인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므로 140cm 정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도 신발장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하는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30cm의 폭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현관 폭의 최소는 180cm입니다. 길이는 선택적이지만 폭보다는 통상 길게 합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고 온 이런저런 물건을 둘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m 곱하기 2.3m 크기를 최소로 보면 됩니다. 면적으로는 4.1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욕조 또는
별도 샤워 부스가 있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없는 화장실은 작은 화장실로 샤워기를 세면대 위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화장실의 크기에 관해서는 주택 설계 화장실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조가 들어가는 큰 화장실은 욕조의 크기가 폭을 결정합니다. 욕조의 크기, 벽체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80cm의 폭이 필요합니다. 길이는 문이 열릴 공간, 세면기, 양변기 등을 배치하는 공간 등을 고려할 때 3m를 최소로 보면 됩니다. 면적으로는 5.4제곱미터입니다. 작은 화장실은 세면기, 양변기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샤워기는 세면기 위로 배치하면 됩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집에서 거실에 배치하는 공용 화장실의 구조로 많이 사용합니다. 1.6m 곱하기 2.5m 크기가 필요하고 면적으로는 4제곱미터입니다. 주택 설계 화장실 편에서 화장실의 최소 폭은 1.2m면 되는 것으로 배웠지만 실제 설계에서는 벽체를 제외한 내부 공간이 그만큼 나와야 하므로 1.6m 정도를 최소로 봅니다. 여기에 거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창고 등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살펴본 주요 요소들을 먼저 배치하고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특히 거실의 경우에는 아주 큰 공간을 차지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의 경우에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세탁기 정도만 들어가게 최소로 만들 수도 있고 창고를 겸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가 큰 요소들은 주요 요소들을 먼저 배치해보고 남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서 정하면 됩니다. 각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법은 위에서 나오는 크기대로 모눈 종이를 잘라서 이리저리 배치하다 보면 금방 어떤 식의 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에서 만든 최소 크기의 요소들을 배치해 본 것이지만 모눈 종이를 잘라서 손으로 배치해 보는 방법도 아주 편리하고 재밌습니다. 전원주택은 외벽의 모양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너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직사각형 안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벽의 모양이 복잡해지면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는 어떤 요소가 남향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방에 해가 많이 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거실이 주 생활 영역이고 안방은 잠만 자는 곳이면 굳이 남쪽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실은 가능하면 환기를 위해 외벽에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크기가 작아서 배치를 하다 보면 외벽에 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 배기 시설을 해야 합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어느 방향이다라고 할 때 현관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현관이 집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의 위치는 땅의 모양과 도로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관의 바깥쪽에는 벽체 없이 지붕을 설치하여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데 이것을 포치라고 합니다. 포치의 경우 벽체로부터 1m 돌출 부위까지는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m 정도만 해도 무난하지만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최소 1.5m 정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다룬 6가지 요소의 총합은 48.79제곱미터, 대략 15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추가 필수 요소로 거실, 다용도실 2가지를 포함하면 방 2개가 있는 집의 최소 요소가 갖추어집니다. 거실은 주방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관을 기준으로 안방의 반대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집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방과 거실을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배치하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실의 크기는 안방의 크기, 주방의 크기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샘플 배치에서는 거실의 크기를 16.1제곱미터로 해봤습니다. 거실과 다용도실,
작은 방 입구의 복도까지 합산해 보면 69.45제곱미터로 약 21평입니다. 예제에서 보이듯이 방 2개, 화장실 2개, 4인 식탁이 있는 주방, 주방 크기에 맞춘 거실이 있는 집의 경우 21평 정도가 최소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 불리는 집의 크기를 24평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최소 크기에 의한 배치 때문입니다. 그림의 평면에서 다용도실을 조금 키우고 작은 드레스룸 같은 수납 공간을 추가하면 24평 정도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용도실은 일반적으로 보일러와 세탁기 2가지가 들어가는 곳인데 보통 주방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의 샘플 배치에서 보면 작은 화장실 뒤쪽으로 공간이 남는데 보통 이런 곳에 배치합니다. 다용도실을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게 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건축비 상승의 이유가 됩니다.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경우 창고는 본체와 별도로 만드는 것이 건축비 면에서 유리합니다. 집은 최소 평당 40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창고는 평당 100만 원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 설계에서는 따로 창고를 하나 둔다는 생각으로 집안의 수납 공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건축주가 완전한 평면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집의 구성 요소를 배치해보는 이유는 각 구성 요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를 합산하여 전체 면적을 얼마로 할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최소 크기를 기반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각 요소들의 크기를 재보세요.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집의 화장실이 작아서 불편했다면 조금 느리는 크기를 고려하시고 안방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낭비된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줄여보시고 하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를 찾아가면 됩니다. 크게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작게 줄이실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최소 크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너무 작게 만들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각 요소들의 크기만큼은 건축주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계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이죠. 설계사에게 어떤 집을 지어달라고 할 때 꼭 정해줘야 하는 것이 각 요소들의 크기와 방의 개수, 화장실의 개수입니다. 배치는 건축주가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각 요소를 배치하는 일은 거주자의 동선과 땅의 모양, 집의 외관, 시공 비용까지 고려하는 복합적인 작업으로 건축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축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도 다양한 배치를 해봐야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향후 건축사와 대화 시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시되는 평면에 대한 이해도 쉽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견을 건축사에게 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